네, 시사정담 3인 3색 8월 2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드디어 D-300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양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가지고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에서 현재 추미애 대표가 혁신위원회, 이른바 정치발전위원회죠. 그 정치발전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이 친문 세력과 갈등이 상당히 그 첨예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 3당도 새 확장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공행진 아주 높은 지지율 50%가 넘죠. 근데 경선 의를 두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는 친문 세력의 지지 속에서 된 것 같은데 이 정발이 발 쪽에서 친문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번 이제 그 추미애 대표를 그 미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만 당선된 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에서 친문측 후보들이 그 시도당 그 위원장으로 다 그 당선이 됐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이 당규를 보게 되면 그 혁신안에서 시도당 지위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을 시도당으로 그 나누고 분권을 한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그 당시 김상곤 혁신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중앙당은 사실 별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정발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친문계가 장악하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좀 반발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추 대표는 오히려 시도당 위원장들의 이 자기 기득권 이렇게 이 보호 차원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데요. 이게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받아 쳤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이거는 2015년도 김상곤 혁신위에서 나온 이제 분권형 지방선거는 분권형 공천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도당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준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제 중앙당 이제 추 대표는 이렇게 작년 8월달에 이렇게 대표로 당선됐는데, 지금 이렇게 대선 기간 중에 그동안에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앙당 당 대표가 이제 공천에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깔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천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원들에게 그 이제 조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해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그런 그 참여, 또 그 공직 후보자 경선 시 비당원 50% 이상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그 현재대로 가게 되면 시도당 위원장들이 이 그 지역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에 1년 전에 경선 룰을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현재 경선 룰로 가는 것이 이 당헌 당규상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 추 대표가 위반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서른 의원은 뭐 세게 이야기했대요. 보니까 이 의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됐다면은 추미애 대표도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게 이야기하셨던데. 예, 뭐 그 저 연판장까지 돌리겠다면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나오고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당원권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이렇게 친문 계열들, 친노 계열을 보면 이렇게 당원 주권주의는 주로 이렇게 비문 계열이나 비노 계열에서 주로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 요번엔 좀 거꾸로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추 대표가 이렇게 노려보면 이렇게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경선이 되는 부분들은 네. 사실상 이게 뭐 이게 뭐 경선 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50대 50을 하든 당원을 늘리든 말든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장 내지는 구청장 내지 이렇게 중소시장 규모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공천권이 현역 의원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들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추미애 대 뭐 반추미애 뭐 전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본인의 어떤 그 이 전당대 당선에 기반이 됐던 친문 세력과 이번 일로 완전히 결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 출발점은 그 친문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 이해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성향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거로 갔는데 지방발표위원장 내정된 최재성 의원은 누구보다도 그렇죠. 친문의 핵심이었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 친문대 뭐 비문 과거의 어떤 그런 그거라기보다는 추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추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추 대표하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세력들 그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어떤 그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추 대표가 좀 불리하죠. 의원들이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 지역 지구당에 대한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무리수를 두면서 이걸 고치려고 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도 뜻이 같다는 식으로 서로 이제 그렇게 막 경강부회를 하면서 좀 지금 그 전선이 더 골이 깊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그 50%대 지지율 속에서 공천 이권을 당선 이런 인식이 팽배하면서 내부 경선이 가열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개헌 국민 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각 뭐 지방 의원뿐만 아니라 광역 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이게 뭐 지망생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상황이다. 이게 뭐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참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경쟁들이 벌써부터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이것을 교통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을 두고 갈등은 날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냐. 뭐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발전위원회가 지금 출발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발이 구성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성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 대표가 사심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욕심을 드러낸다면 내부터라도 브루투스 역할을 하겠다. 시절을 칼로 찌른 브루투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추 대표의 임기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7월 2년이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 지방선거에서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그 기반이랄까요? 정치적 어떤 그걸 좀 공고하게 하지 않으면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나면 상당히 다시 또 좀 그 허탈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 대표도 물러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격화될 그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그 제3의 어떤 조정력이 발휘돼 가지고 좀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추미애 대표와 크게 말해서 좀 청와대 또 추미애 대표와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면서 넘어왔던 측면도 많잖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렇게 뭐 국민적 여망을 받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여기 이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새로운 모색을 하고 싶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관계들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정치발전위원회 지금 현재 내정된 분 중에서 박강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와 연관이다 추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박강원 의원이 그 볼 때는 어쨌든 이번에 그 촛불 민심이 뭔가 수동적인 부분에서 능동적인 주체적인 어떤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갖다 행사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는 당원들이 이제 그런 주체가 돼야 되지 않나. 자기는 그런 문제의식에 라면 동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좀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속에서 갈등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이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당의 어떤 그런 그 위기의 돌파구로서 이걸 만들고 당시에 그걸 이제 그 중앙위를 그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통과를 시키고 뭐 이런 그걸 발로봤거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총선에서 돌파를 해내고 그랬는데 당시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그 혁신위 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어떤 걸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걸 또 이제 혁신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심정적인 어떤 그 마찰이나 갈등이 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어떤 높은 국정 그 지지율과 어떤 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지금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올 정기 국회가 상당히 그 이 모든 이 개혁 과정은 또 법안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분수령일 수 있는데 이 또 당내 갈등도 상당히 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그 자유한국당인데요. 상당히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구체제와는 그 단절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친박 부분을 청산, 뭐 그리고 박근혜 출당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한국당의 지지층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면 이건 이렇게 뭐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백전백패거든요. 이제 TK 일부 지역 빼고는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선 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현 가능하느냐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이쪽으로 본인들은 움직여 나가서 바른정당 특히 이제 유승민계 유승민계를 이렇게 포섭해서 이렇게 보수 재편을 해서 이렇게 수도권이라 충청권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각오를 이렇게 보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최근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바른정당 내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국민의당하고 그 연대를 모색하는 문제 이 부분이 나오고 또 거꾸로 국민의당에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갈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게 다시 3당이 경합하는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연합을 해갖고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보수가 분열되고 민주당하고 그 상태에서 그 겨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바른정당 내를 흔들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에서 일부만 빠져나오더라도 바른정당이 이렇게 교섭단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박근혜 출당, 친박 핵심 그 제거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갖고 하면서 일단 바른정당을 흡수해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좀 절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수도권에 이제 내놓을 인물이 변변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물들이 이렇게 남경필 지사라든가 원희룡 지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절박한 게 또 한국당에는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후보를 못 낼 경우에는 바른정당의 어떤 그 이미지와 그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도 이렇게 보다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이 친박 그리고 이 청산과 박근혜 출당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인위적인 어떤 이 통합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방선거 전에 오늘 제가 홍문표 사무총장하고도 당 사무총장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에 뭔가 통합이 돼야 어떤 선거도 치러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뭐 이 지방선거 때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보수 통합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어떤 면에서든지 바른정당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마 바른정당의 현재의 주류 세력은 좀 어렵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주류 세력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대표 이런 거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는 거다. 그리고 어림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이제 묵살하고 이제 그거 하고 있지만은 같은 이용 같은 거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페루나를 이야기하는데 긴가민가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독자 노선을 계속 견지를 할 거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과연 이 상태로 분열해가지고 보수가 괴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때 또 상당수는 또 동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명분을 주게 되면 일부는 움직이지 않겠냐. 움직이갖고 만약 교섭단체가 안 되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이런 거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깔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을 놓고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로 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치열한 머리 수싸움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지사나 이렇게 남경필 지사는 이게 자유한국당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기초단체장이란 지방 시도 의원을 노리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이란 틀 자체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진다면은 상당히 뉴스에서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어쨌든 간에 또 뭔가 이 할로로서 국민의당하고 이 연대설 또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당은 아마 전당원 투표제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 호남이 한 50% 정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안철수 후보가 거의 40% 이상을 마크하고 있는데 호남의 50%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 남아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1차에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과반을 획득을 해가지고 골인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결선 투표로 하게 되느냐. 결선 투표로 하게 된다면 지금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두 분 다가 이제 서로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결선 투표에서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좀 시너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다시 이제 당권을 잡는 거는 뭐 큰 이변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정부 100일에서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 그 와했을 때 83% 다음에 80% 나왔죠. 이게 78%. 갤럽 기준으로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 78%죠. 예, 78% 나와서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드디어 이제 첫 정기국회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럼 100대 그 과제 중에서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한 예. 이 과제라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 드디어 이제 9월 정기국회에 정말 그 여소야대를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늘부터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인사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유정 대법관 또는 이렇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표결 처리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도 이제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제 김상곤 장관이라든가 조대엽 후보자라든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런 부분과 이제 추경과 정부 조직법이 연계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은 그럭저럭 넘어왔지만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의 어떤 문턱은 거의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그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가지고 자체에서 이제 그 이야기한 그 속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협치라는 용어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 여당인 어떤 그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도 별로 그런 걸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정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대통령의 높은 그 국정 수행 지지도 이걸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야당들을 좀 경색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이 국회라는 장에서 이 정치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도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조금 더 그걸 해야 될 건데, 그 점은 좀 아쉽고, 어쨌든 지금 그 우원식 원내대표나 그 당도 뭐 이런저런 내부적인 또 그 정치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더불어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모 매체 그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미 벌써 오만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서 협치를 갖다가 그 요구하는 기사들이 다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과 일정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고 이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유정 대법관, 또 오늘 또 그 내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이거 국회에서 또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가정 하나하나에 이 조금 더 어떤 야당하고 그 사전에 대화를 하고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정부 출범은 인사 문제든지 추경이라든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출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압력에 야당들도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앞으로 향후 지방선거도 걸려 있어서 초기화하는 다른 양상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국회, 여소야대 국회의 협치는 필수라고 했는데, 이 협치의 어떤 문턱을 잘 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